1998년 5월 26일 경기도 양평군. 고3 졸업생들에게 이날은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시기를 마주하기 전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밤이었다. 양평문화예술회관에서는 양평 제2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축제가 열렸고 학생들은 반짝이는 조명 아래서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며 웃고 있었다. 그날 밤 사람들의 눈에 가장 빛났던 세 학생이 있었다. 김준서, 최우진, 한지은. 세 사람은 학창시절 내내 함께 자라며 서로의 일상이 되어 있었고 이제 곧 각자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마지막 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다. 세 사람은 모두 양평읍에 있는 오래된 주택단지에서 자랐다. 중학교 때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자원봉사 활동을 같이 했고 도서관에서 함께 수학 문제를 풀며 방학을 보냈다. 시험이 끝난 날이면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나눠 먹었고 장마철에는 운동장 대신 복도에서 점심을 먹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로의 집 문 앞까지 배웅하던 습관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바뀌지 않았다. 그런 그들이 졸업축제에서 떨어져 앉아있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다. 축제가 끝날 무렵 세 사람은 친구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행사장을 나섰다. 부모님께 허락받은 귀가 시간은 자정 전이었다. 하지만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기는 아쉬웠다. 그래서 정해진 계획은 단순했다. 양평 호숫가 옆 송림 전망대에 잠시 들러 사진을 찍고 음악을 들으며 쉬었다가 귀가하는 것. 그 전망대는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서 조용한 휴식처로 유명했고 특히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했다. 다정한 셀카 한 장, 졸업을 기념하는 녹음 테이프 한 곡이면 충분했다. 김준서의 아버지가 쓰던 현대 엑셀 승용차는 그들의 작은 여행에 딱 맞는 크기였다. 밤 11시 45분, 세 사람은 양평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을 나섰다. 그들이 향한 곳은 군청 뒤편 산길을 따라 이어지는 좁은 도로. 평소에는 차량 통행이 드문 곳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익숙한 길이었다. 그들이 그 길을 따라 어디까지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이후 그 어떤 소식도 전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김준서의 어머니는 아들이 아마 친구 집에서 잠시 쉬다 귀가하리라 생각했다. 한지은의 아버지는 새벽 출근길에 딸의 방을 잠깐 들여다봤고 침대가 가지런한 것을 보고 외박한 줄 알았다. 최우진의 형은 동생이 일찍 일어나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으리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세 사람 모두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방은 여전히 말끔했다. 오후가 되자 부모들은 서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한지은의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돌렸고 다른 두 가정도 같은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걱정은 공포로 바뀌었고 저녁 7시 무렵 양평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경찰은 처음에 흔한 고3들의 일탈일 수 있다며 진정시키려 했다. 졸업 시즌이 되면 매년 몇 명의 학생들이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연락을 끊는 일이 반복되곤 했다. 대개 하루 이틀 안에 돌아왔고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도 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들과의 연락은 모두 끊겼고 마지막으로 본 장소는 예술회관 주차장이었다. 휴대전화 기록, 통화 내역, 계좌 사용 내역 등 모든 정보가 정지된 상태였다. 단 한 사람도, 단 한순간도 그 이후의 흔적을 보지 못했다. 불안은 커져만 갔고 가족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양평경찰서는 다음 날 사건을 수사 대상 실종으로 전환하고 형사팀을 투입했다. 군청, 지역주민자치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등 지역기관에도 공문이 전달되었다. 경찰은 학생들이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경로를 확인했다. 도로 CCTV, 주유소 출입 기록, 편의점 구매 내역, 심지어 통행료 부스까지. 그러나 단서 하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차가 사라졌고 사람도 함께 사라졌다. 주변 친구들과 교사들 모두에게 조사가 이뤄졌다. 축제 당일 세 사람은 내내 함께 있었고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다. 지인들에 따르면 그들은 평소처럼 밝고 계획적인 모습이었다.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이었고 특별한 갈등이나 충동적인 성향도 없었다. 주변 누구도 세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출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그날 밤이 이별을 앞둔 친구들끼리의 조용한 작별처럼 보였다는 말이 많았다. 사라진 건 단지 3명의 고등학생만이 아니었다. 사라진 건 그들의 미래, 그들의 꿈,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일상의 조각들이었다. 양평은 작고 조용한 도시였다. 밤이 되면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깔리고 버스는 일찍 끊긴다. 그런 도시에서 누군가가 3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아무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싸늘하게 얼렸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고 믿는 이들이 늘어났고 불안은 곧 의혹이 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신중했다.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수사는 원점에서 돌고 돌 뿐이었다. 실종 신고 접수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세 가정의 부모들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서로의 얼굴에서 같은 절망을 읽으며 묵묵히 앉아 있었다. 눈물도, 말도, 위로도 부족했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이제 그들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양평의 밤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셋째 날 오전, 김준서의 어머니는 경찰서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떨림은 숨기지 못했다. 담당 형사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상황을 바라보았다. 학부모들의 불안은 이해하지만 고등학생들의 일시적 이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본격적인 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 말은 곧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세 가족은 기다릴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세 가정은 각자의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연락해 실종 소식을 전했고 자발적인 수색을 준비했다. 그날 밤 양평군 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맘카페에는 실종 경보 이미지가 퍼졌다. 셋의 사진이 나란히 실린 포스터는 지인들의 손에 의해 각 마을 버스 정류장, 편의점, 우체국 벽에 붙여졌다. 사진 속 아이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양평읍 주민들 사이에서는 금세 소문이 돌았다. 어떤 이는 문화회관 행사장에서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봤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근처 편의점에서 셋이 음료수를 샀다는 목격담을 덧붙였다. 그러나 CCTV를 확인한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이틀 후 경찰은 실종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와 공원, 하천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다. 군청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했고 지역 소방대도 투입되었다. 군부대와 산림청은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을 지원했다. 경찰견도 동원되었지만 차량의 냄새나 사람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아낼 수 없었다. 탐지 장비를 이용해 호숫가 주변의 집안을 조사했으나 이렇다 할 반응은 없었다. 차량의 행방도 미궁이었다. 현대 엑셀 1994년식은 국내 등록 차량 가운데 흔한 모델이었고 해당 색상도 특이점이 없었다. 번호판 조회는 이미 실종 첫날 완료되었지만 차적 이동이나 번호판 탈취 같은 정황은 없었다. 도난 신고도 없었다. 마치 차량 자체가 현실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대형 쓰레기장, 폐건물, 공사 현장까지 탐색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한강유역환경청은 양평군 내 주요 하천과 저수지, 배수로에 대한 수중 탐색을 승인했다. 순환구조팀이 투입되어 소형 보트와 잠수 장비를 이용해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강의 수심은 깊고 시야는 흐렸다. 바닥에 쌓인 오물과 식생 때문에 탐색은 더뎠다. 현장에서 발견된 물체는 대부분 가전제품, 건축 폐기물 혹은 오래된 자동차 부품이었다. 이 중 몇몇은 정밀 조사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모두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가족들은 계속해서 실마리를 찾으려 했다. 한지은의 어머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하나하나 복기했다. 마지막 문자 기록은 행사장 도착 전인 오후 6시 32분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 짧은 메시지였다. 그 이후 3명의 전화는 모두 꺼졌거나 신호가 없었다.
기지국 기록 역시 행사장 부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은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기에 기술적인 한계가 분명했다. 김준서의 아버지는 사건 이후 매일같이 차량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 도로를 따라 운전했다. 그는 도로 옆 낭떠러지, 폐도, 미개통 공사 구간, 산간 오솔길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야간에도 전조등을 켜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몇 시간씩 운전했다. 주유소와 세차장에 들러 종업원에게 차량의 행적을 물었지만 확실한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친절하게 응했지만 단서는 없었다. 최우진의 형은 자비로 전단지를 추가로 인쇄해 경기 동부권 고속도로 휴게소와 시외버스 터미널에 붙였다. 그는 대학교 수업을 휴학하고 실종 사건에 집중했다. 언론사에 제보하고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도 찾아갔다. 그가 바라는 건 단 하나였다.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그날 밤 아이들을 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온갖 추측과 가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도로에서 납치되었을 가능성, 음주 운전 후 추락 사고, 혹은 의도된 은폐. 어떤 사람은 행사장에 예고 없이 나타난 외지인의 존재를 언급했고, 또 어떤 사람은 호숫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확인된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아닌 한 모든 가능성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열흘째 되는 날, 양평군청에서는 비공식 대책회의가 열렸다. 관계기관의 대표자들이 참석했지만 수사 진행에 진전은 없었다. 사건은 이미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중앙뉴스에도 간단히 소개되었다. 졸업 앞둔 고 3셋, 양평에서 집단 실종시라는 자극적인 제목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지만 정작 기사 속 내용은 빈약했다. 실종 경위, 차량 정보, 인상착의 외에는 새로운 정보가 없었다. 가족들은 신문 기사를 읽으며 절망감을 느꼈다. 그 주말 양평성당에서는 작은 기도회가 열렸다. 이웃들은 촛불을 들고 조용히 모였다. 3명의 사진이 제단 앞에 놓였고 그 앞에는 국화꽃과 편지가 쌓였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했다. 실종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무거운 단어일 줄은 아무도 몰랐다.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졌다. 모든 탐색이 무의로 돌아오고 단 하나의 실마리조차 나타나지 않자 경찰 내부에서도 피로감이 번졌다. 수사팀은 몇 차례 교체되었고 전담 형사는 다른 사건에 투입되었다. 수색은 점점 축소되었고 언론 보도는 뜸해졌다. 가족들만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같은 전단지를 붙이고 같은 도로를 달리며 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의 이름은 교실 책상에 남겨졌고 졸업식 사진에는 빈자리가 생겼다. 부모들은 그 빈자리에 매년 꽃을 놓았다. 시간이 멈춘 것은 길거리나 강가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이었다. 15째 날 아침, 김준서의 아버지는 운전석에 앉아 또다시 같은 길을 돌고 있었다. 그는 양평읍에서 출발해 양서면을 지나고 송살리 뒷산 자락을 따라 이어진 구불구불한 국도 6호선을 다시 확인했다. 도로 옆 배수로, 낮은 둑, 소규모 공사 현장, 폐기된 창고, 단 한 곳도 빠짐없이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그날도 아무것도 없었다. 주변을 지나던 농부들과 트럭 운전사들은 익숙하게 인사를 건넸고 일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최우진의 형은 실종 다음 달부터 수색 범위를 넓혔다.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포스터를 붙이고 정비소와 폐차장에도 방문했다. 차량을 누군가 가져가 숨기거나 부품으로 분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등록된 폐차 내역이나 도난 접수 기록은 전혀 없었다. 차량 자체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경찰 역시 차량 위치 추적과 번호판 조회를 반복했지만 어떠한 움직임도 발견되지 않았다. 한지은의 어머니는 전화기 옆 수첩에 하나하나 날짜와 시간을 적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은 경찰, 언론사,
시민 제보자, 그리고 모르는 번호까지. 어떤 날은 지은이와 닮은 아이가 강촌역 근처 편의점에 있었다는 연락이 왔고, 또 어떤 날은 파주에서 은색 차량이 하천 근처에 오래 세워져 있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거짓말이라기보다 너무나 간절한 마음들이 만들어낸 헛된 희망이었다. 매번 허무함 속에서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마다 그녀는 수첩 옆에 작은 점 하나를 찍었다. 그것은 실마리가 아니었고 상처만 남았다. 그해 여름, 양평군청은 성당과 협의하여 지역 공동체 기도회를 다시 열었다. 사람들은 교복 차림의 새아이들 사진 앞에 초를 켜고 손편지를 남겼다. 돌아오면 꼭 같이 팥빙수 먹자. 기말고사 싫다고 투덜대던 모습이 생각나. 지은아, 나 여전히 내 옆자리에 앉아있어 같은 문장들이 조용히 쌓였다. 교사들은 아직도 출석부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았고 매주 월요일 아침 조례 때마다 자리를 비워두었다. 학교는 그 자리를 위한 조화를 준비했고 졸업 앨범에는 세 사람의 사진이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했다. 8월 중순 남한강변에서 낚시를 하던 중년 남성이 한 제보를 남겼다. 물가 인근 진흙 위로 희미한 타이어 자국이 있다는 것이었다. 경찰과 수색팀이 현장을 조사했으나 해당 자국은 며칠 전 지나간 군청 차량의 것이었다. 그 주말에는 송살리 야산에서 사냥하던 동호 회원이 나무 사이에 금속 빛이 번쩍였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것은 녹슨 냉장고 외피였다. 반복되는 허탕은 경찰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무게가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새로운 단서에 기대지 않게 되었고 대신 오래된 기억을 곱씹었다. 그해 11월 양평경찰서 수사과장은 세 가정에 공식적으로 알렸다. 더 이상의 실질적 진전이 없어 사건은 장기 미제 파일로 전환되며 적극 수색 단계는 종료된다는 내용이었다. 가족들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 직접 입을 열었을 때 그 무게는 상상보다 깊었다. 김준서의 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최우진의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한지은의 아버지만이 입을 열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달라. 그 말은 회의실에 남아있던 모두의 가슴에 박혔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아이들이 사라진 지 반년이 넘었다. 눈이 내릴 때마다 김준서의 어머니는 걱정이 더욱 깊어졌다. 이렇게 추운 날, 저 애들이 어디 있을까? 그 문장은 매일 반복됐다. 새벽마다 그녀는 아이가 입었던 패딩 점퍼를 꺼내 무릎 위에 놓았다. 그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다. 최우진의 형은 다시 학업에 복귀했지만 수업 중 문득 멍해지는 순간이 자주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도 갑자기 도로 구조가 떠오르면 노트를 꺼내 메모를 했다. 그리고 그 길로 퇴근 후 운전을 나갔다. 한지은의 어머니는 방을 그대로 두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가장 아꼈던 만년필이 놓여 있었고 달력은 여전히 1998년 5월에 멈춰 있었다. 화장대에는 여고 졸업생들이 흔히 쓰던 핑크빛 향수병이 남아 있었고 그 옆엔 딸이 적어놓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졸업하면 혼자 제주도 여행 가기. 그 문장은 그녀의 일기장에도 친구들과의 쪽지에도 반복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젠 누구도 그 꿈을 말할 수 없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실종자 사건을 관할하는 전담팀이 축소되었다. 대신 서랍 속의 한 켠의 사건 번호와 함께 보관된 자료만이 남았다. 노란색 파일 커버 안에는 사진, 수색 기록, 제보 내역, 그리고 매체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보고서가 있었다. 그 기록들은 때때로 새로운 형사나 실습생의 손에 닿았다가 다시 묻히곤 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책상 가장 아래 칸에 밀려났다. 그 서류들이 얼마나 자주 꺼내졌는지를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다. 양평 주민들에게 이 사건은 점차 지야기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분노였고 이후에는 걱정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누군가는 잊고 누군가는 왜곡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행사장 뒤편에서 낯선 남자가 있었다더라. 지은이의 옛 남자친구가 사고를 냈대. 아이들이 함께 도망가기로 약속했대.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돌았고 인터넷 게시판에는 다양한 가설이 쏟아졌다. 하지만 정작 경찰 수사에서는 어떤 것도 증명되지 않았다. 그 해의 마지막 날
한겨울의 정적 속에서 양평은 눈에 덮였다. 모든 것은 하얗게 덮였고 사람들의 기억도 그 속에 묻히는 듯 했다. 하지만 세 가정은 여전히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다. 도대체 아이들은 어디로 간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은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멈추지 않고 되풀이되었다. 1999년 봄,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1년이 되었을 때 양평읍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일부 주민들은 매년 5월 26일을 기억의 날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세 가족은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조용한 추모식을 준비했다. 장소는 양평성당 옆 작은 공터였다. 꽃과 사진, 편지가 놓였고 그 앞에 작은 종이 팻말이 세워졌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그날 조용히 들른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누구도 팻말을 치우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사건은 언론에서 멀어졌다. 방송은 더 이상 다루지 않았고 신문 기사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조금씩 옅어지는 대신 가족들의 기억은 더 선명해졌다. 김준서의 아버지는 매일 출근 전 도로 상황 뉴스를 확인했다. 새롭게 공사에 들어가는 구간, 사고 발생 지역, 도로 확장 계획 등을 꼼꼼히 체크했다. 혹시나 차량이 묻혀 있거나 도로 밑에 무엇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한지은의 어머니는 지인의 권유로 지역 방송 인터뷰를 수락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녹화는 짧게 끝났다. 방송은 새벽 시간대에만 송출되었지만 다시 보기 서비스를 통해 일부 시청자들의 눈에 띄었다. 몇몇 사람은 방송국에 연락해 추억을 전했고 몇몇은 과거 자신이 봤던 장면에 대해 말해줬다. 하지만 확인 결과는 대부분 맞지 않았다. 세 사람은 여전히 어디에도 없었다. 최우진의 형은 2000년 대학에 복학했지만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그는 방학마다 경찰서를 찾아가 사건 파일을 열람했고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들과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눴다. 형사들은 그에게 특별한 정보를 주지 못했지만 그가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어떤 형사는 조용히 그의 등을 두드렸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이 본래 그 아이들을 찾기 위해 경찰이 되었다고 말했다. 2001년 여름, 양평군의 한 어르신이 새로운 제보를 했다. 과거 양평 동쪽 지역의 공업단지가 조성될 당시 개발 현장 근처에 임시 도로가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그 도로가 지도에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길은 당시 공사 차량이 자재를 운반하던 길이었고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완전히 묻혔을 가능성이 높았다. 제보 내용은 구체적이었고 경찰은 해당 지역의 도로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탓에 기록은 일부만 남아 있었다. 공사 당시의 도면은 보존되지 않았고 도로 포장 시점에 대한 명확한 자료도 부족했다. 관련된 공사업체는 이미 해산되었고 책임자는 해외 체류 중이었다. 경찰은 더 이상 조사를 확대하지 않았고 제보 내용은 기록만 남긴 채 조용히 보관되었다. 해당 어르신은 이후 몇 차례 더 경찰서를 찾았지만 다시는 호출받지 않았다. 2002년 한지은의 어머니는 셋을 기억하는 모임이라는 이름의 소규모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역 내에서 진행된 행사에 참여해 전단을 나눠주고 티셔츠와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했다. 그녀는 매년 5월마다 경찰서에 전화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물었고 매년 같은 대답을 들었다. 진전은 없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메모지에는 여전히 날짜가 쓰여 있었다. 김준서의 형은 2003년 의경 복무를 마친 후 경찰 시험에 응시했다. 그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간결하게 써 있었다. 나는 실종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싶다. 면접관은 그에게 이유를 물었고 그는 오래된 사건 번호를 말했다. 몇 명의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해 말, 그는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으로 배치되었다. 그는 초임으로 근무하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사건 기록을 확인했다. 초기 수사보고서, 실종 전후의 CCTV 분석 자료, 제보 정리표 등을 다시 검토했다. 오래된 수사 서류는 희미하게 바랜 종이에 인쇄되어 있었고 손글씨로 메모된 부분도 있었다. 그는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사본을 만들어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다.
동료들은 그의 집요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는 형이 아니라 동생을 찾는 중이라는 것을. 2005년 양평은 급속히 변하고 있었다. 군 단위의 개발 사업이 확대되었고 기존의 낡은 공장과 주택가는 철거되었다. 도로는 넓어졌고 시내에는 아파트가 들어섰다. 김준서의 아버지가 매일 달렸던 비포장도로는 이제 아스팔트로 덮였고 산자락 아래 있던 저수지는 정비되어 공원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 변화에 적응해갔지만 가족들은 점점 낯설어졌다.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편리함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기억의 단절이었다. 이 한지은의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여름마다 곰팡이를 막기 위해 창문을 열었고 이불을 말렸다. 그녀의 옷장 안에는 아직도 그날 입고 나갔던 분홍색 교복 블라우스가 걸려 있었다. 최우진의 어머니는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음악을 매일 들었다. CD는 긁혀 있었고 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음악이 재생되는 순간만큼은 그가 근처에 있는 듯 느껴졌다. 김준서의 형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형사과 사무실에 앉아 사건 번호를 다시 열람했다. 누군가는 그의 행동을 집착이라 말했지만 그는 말했다. 포기하는 건 끝나는 거니까. 이 세 사람의 이름은 해마다 더 적게 언급되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실종자의 가족 이야기라는 수필 속에 한 줄 언급되었고 일부 학생들은 졸업식 연설에서 그들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점점 형식이 되었고 감정은 흐릿해졌다. 더 이상 사람들은 왜 사라졌는가를 묻지 않았고 돌아올까를 말하지도 않았다. 남은 것은 세 가족의 시간뿐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날을 살아가고 있었다. 1998년 5월 26일 밤 11시 45분에 멈춘 그 시간 속에서 2007년 봄 남한강 지류 중 하나인 용문천 주변에서 낚시하던 노인이 구청에 전화를 걸었다.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 인근 진흙 위에 희미한 타이어 자국이 남아있다는 제보였다. 경찰은 해당 지역을 방문했고 곧바로 수색팀이 투입되었다. 진흙은 이미 굳어 있었고 자국은 흐릿했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는 육안으로 자국을 확인했지만 명확한 흔적이라 보기는 어려웠다. 결국 그 자국은 최근 장비 차량이 남긴 흔적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기대했던 단서는 또 다시 허사가 되었다. 같은 해 가을 헬기 수색 중 한 조종사가 국도 88호선과 산지 사이의 협곡에서 반사되는 금속성 광채를 보았다고 보고했다. 탐지팀은 바로 현장을 확인했지만 그곳은 불법 폐기물로 덮인 산비탈이었다. 금속 조각은 녹슬어 있던 폐가전의 일부였다. 구조물 안팎을 모두 수색했으나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매번 이런 시기였다. 제보는 있었고 반응은 있었지만 결과는 없었다. 해가 바뀌며 사건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경찰서 내부에서도 점점 이 사건을 다루는 횟수가 줄었다. 기록은 여전히 보관되었지만 누구도 자발적으로 열어보려 하지 않았다. 새로운 실종 사건, 새로운 사고,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오래된 기록은 늘 뒷순위로 밀려났다. 실종이라는 단어조차 행정적으로만 쓰이는 냉담한 용어가 되어버렸다. 2009년 양평 제2고등학교 교내에 기억의 벽이 만들어졌다. 수년 전 졸업한 선배들의 사진과 이름이 조용히 걸렸다. 김준서, 최우진, 한지은. 세 명의 얼굴은 이제 색이 바랬고 종이 모서리는 말려 있었다. 그 아래에는 부리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다. 하지만 교내를 오가는 학생 중 절반 이상은 그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저 과거의 일로만 남아 있었고 새로운 세대는 이 사건을 마주할 기회조차 없었다. 2010년 양평군청은 오래된 산업단지를 주거지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대상 지역 중 하나는 과거 군장산업단지로 알려진 구역이었다. 해당 부지는 1998년 여름에 일부 콘크리트가 포장되었고 이후 몇 차례 업종이 바뀌며 활용되어 왔다. 주민들 대부분은 이 지역이 예전부터 공장지대였다고만 기억했다. 당시 도로가 확장되면서 지형은 상당 부분 바뀌었고
옛 기록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일부 주민은 그 지역에서 밤늦게 공사 소리가 났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날짜나 상황은 누구도 단정할 수 없었다. 2012년 봄, 한지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생전에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고 조용히 모든 것을 감내하는 사람이었다. 장례식에는 가족들과 소수의 지인들만 참석했다. 그의 방에는 지은의 졸업 앨범이 아직도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옆에는 1998년 5월 달력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 마지막 날에 붉은색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한지은의 어머니는 남편의 자리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이제 혼자라도 계속할 거야. 김준서의 형은 그 시기 경찰 내부에서 중견급으로 승진했다. 그는 이제 사건을 독립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과거에는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들이 이제는 손에 닿는 거리였다. 그는 사건의 타임라인을 다시 구성했다. 마지막 목격 장소, 차량의 이동 가능 경로, 당일 밤의 CCTV 사각지대, 그리고 신고 이후 수색의 흐름. 아무리 살펴도 차량이 사라졌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없었다. 그는 차량 정보에 주목했다. 현대 엑셀 1994년식, 실버 메탈릭 색상, 등록번호는 분실 신고와 동시에 말소되었지만 제조사 출고 이력은 남아있었다. 그는 해당 모델의 크기와 무게, 차량 구조 등을 검토하며 생각했다. 이 정도 크기의 차량이 흔적 없이 사라지려면 단순 사고가 아니어야 한다. 이후 그는 차량을 통째로 은폐할 수 있는 공간, 특히 개발 이전의 공사 현장이나 구조물 기초 부위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2013년 양평구는 산업단지 부지 일부를 민간 개발사에 매각했다. 대상 지역은 과거 군장산업단지 중 남측 구역이었다. 개발 계획에 따라 기존 구조물 일부는 철거되고 새로운 창고와 물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김준서의 형은 그 시점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해당 부지는 1998년 실종 사건 직후 몇 개월 안에 급하게 포장된 구역이었고 공사 기록이 불분명했다. 그는 부지에 관한 구청 기록, 토지 대장, 건축 허가 서류를 확인했다. 일부 문서는 누락되어 있었고 당사자 중 상당수는 퇴직 또는 사망한 상태였다. 그는 내부 회의에서 사건과 이 부지 사이의 연결 가능성을 보고했다. 하지만 동료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오래된 사건이고 증거가 부족하며 부지를 다시 조사하려면 민간 사업자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그는 잠시 멈췄다. 아무런 근거 없이 강행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다. 차량이 있다면 그곳일 가능성이 높다의 한지은의 어머니는 그해 셋을 기억하는 모임 SNS 계정을 새로 만들었다. 조용한 목소리로 세상의 관심을 다시 요청했다. 1998년 양평에서 사라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의 글은 몇몇 지역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일부 방송 제작진이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방송은 끝내 만들어지지 않았다. 세상은 새로운 이야기로 가득했고 오래된 실종 사건은 너무 조용했으며 충분히 자극적이지 않았다. 그해 겨울 양평읍에는 첫눈이 내렸다. 그리고 여전히 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2016년 7월 말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드라이크릭 산업단지 구역에서 대형 물류창고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과거 군장산업단지의 일부였던 해당 부지는 민간 물류기업이 매입한 뒤 재개발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이었다. 착공 이후 수주 동안 기존 콘크리트 기반을 철거하고 토목 기초 공사가 이어졌다. 공사는 무리 없이 진행되는 듯 보였다. 7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굴착 작업 중 한 작업자가 버킷이 이물질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묻힌 파이프나 탱크 잔해로 생각했지만 반복되는 충격음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감독관이 현장에 도착했고 위험 요소 확인을 위해 주변을 수작업으로 파내기 시작했다. 곧이어 흙먼지를 걷어낸 곳에서 은색 금속판의 곡선이 드러났다.
그것은 오래된 차량의 지붕이었다. 현장은 즉시 작업 중단되었고 양평경찰서에 긴급 신고가 접수되었다. 몇 시간 후 수사관들이 도착했고 주변은 통제구역으로 전환되었다. 다음 날 감식반과 과학수사대가 투입되어 차량을 정밀하게 발굴하기 시작했다. 지붕과 트렁크 부분은 심하게 눌려 있었고 차량 전면은 콘크리트에 완전히 파묻혀 있었다. 내부는 흙과 잔해로 가득했으며 탑승자 흔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뼈 조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차량 식별을 위한 VIN 번호 확인 작업이 이루어졌고 몇 자리가 확인된 순간 수사관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해당 차량은 현대 엑셀 1994년식 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실종 차량으로 확인되었다. 1998년 5월 김준서가 운전하고 있었던 바로 그 차량이었다. 실종된 3명의 학생과 함께 사라졌던 그 차였다. 소식은 즉시 언론에 전해졌고 양평뿐 아니라 전국 주요 언론이 드라이크릭 부지로 몰려들었다. 1998년 실종 고등학생 차량, 콘크리트 밑에서 발견이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고 사건은 24년 만에 다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경찰은 신속하게 DNA 감정을 의뢰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해 3구는 각각 조수석, 운전석, 뒷좌석에 위치해 있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과 가족들 모두 이미 그들의 신원을 확신하고 있었다. 차량 안에서는 몇 가지 물품이 더 발견되었다. 낡은 학생증, 녹슨 버튼이 남아있는 검정색 교복 상의, 펄 장식이 달린 얇은 팔찌 하나, 감식반은 그 팔찌 안쪽에서 한지은이라는 이니셜을 확인했다. 뒷좌석 바닥에서는 희미한 라벨이 붙어있는 카세트 테이프도 발견되었다. 라벨에는 졸업기념지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날 밤 3명의 친구가 나눴던 마지막 노래였을지도 몰랐다. 양평경찰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 식별과 유해 발견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기자석 뒤편에는 세 가족이 조용히 서 있었다. 한지은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머리를 숙였고 최우진의 누나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김준서의 형은 경찰 제복을 입은 채 감식 현장 바깥쪽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날 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24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차량 발굴 이후 경찰은 곧바로 수사본부를 재편성했다. 새로운 형사들이 투입되었고 감식 자료와 과거 수사 기록이 동시에 검토되었다. 첫 번째 논점은 차량의 위치였다. 이 차량은 당시 군장산업단지의 남측 확장 구간 아래에 매몰되어 있었고 공식적으로는 1998년 여름에 콘크리트가 부어졌다는 기록이 있었다. 즉, 실종 발생 직후 몇 주 내에 차량이 매립되었다는 의미였다. 또한 해당 부지는 1998년 7월 중순부터 공사에 들어갔고 8월 말까지 완공되었다. 당시 시공사였던 대산건설은 2001년 폐업되었으며 대표였던 조승환은 2002년 무등록 자재 사용과 관련된 수사 도중 해외로 출국한 뒤 행방이 끊겼다. 2010년대 중반에 필리핀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그는 2015년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다. 경찰은 조승환이 이 사건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건설 당시 사용된 자재 기록, 인부 명단, 야간 작업 여부 등을 추적했다. 몇몇 전직 노동자들은 당시에 야간 콘크리트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고 일부는 누군가 외부인과 함께 트럭을 가져왔고 그날 밤 일부 구역을 혼자 처리했다는 증언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들의 진술은 모두 20년도 더 지난 기억에 기반한 것이었고 확정적인 진술은 아니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언론에서는 콘크리트 밑에 묻힌 진실기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온라인에서는 음모론과 분노가 뒤섞인 반응이 쏟아졌고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고 믿었다. 공식 수사 발표는 신중하게 진행되었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다. 단순 추락이라기에는 차량의 상태가 너무 정돈되어 있었고 격렬한 충돌 흔적이 없었으며 차량은 마치 그대로 밀폐된 공간에 들어간 듯한 형태였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유해에서 검출된 에탄올 농도는 낮았고
중독이나 사고를 유발할 수준은 아니었다. 유류품도 그대로 있었고 차량 키는 여전히 점화장치에 꽂혀 있었다. 기어는 중립 상태였고 브레이크 흔적도 없었다. 수사팀은 이 상황을 비유발적 매몰로 판단했고 사고보다는 인위적인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김준서의 형은 그날 밤 발굴된 차량이 놓인 천막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손에 쥔 기록 수첩을 조용히 다시 펼쳤다. 거기에는 1998년 5월 이후 적어 내려온 수십 개의 날짜, 장소, 가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줄에는 한 문장이 남아 있었다. 결국 돌아왔다. 하지만 너무 늦게. 차량이 발견된 직후 경찰은 모든 건설 기록과 행정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드라이크릭 산업단지의 남측 확장 부지는 1998년 6월 중순에 콘크리트 기초 작업이 시작되었고 당시 건설 일지에는 야간 작업이 단 한 차례 기록되어 있었다. 그날은 6월 마지막 주 금요일 밤이었다. 원래 예정에 없던 급박한 기초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졌고 작업 지시자는 대산건설 대표 조승환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경찰은 이 시점을 의심의 핵심으로 삼았다. 시공 관련 서류를 보면 해당 야간 작업은 정식 공정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자재 주문 역시 임의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였다. 시멘트 출고 기록은 존재하지만 비용 지불 내역은 회계장부에 남아있지 않았다. 현장 감독관 서명도 누락되어 있었고 콘크리트 타설 구간의 구조검사 보고서는 타 날짜로 위조된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당시 담당 건축감리사와 서명자가 동일인이며 해당 감리사는 1999년 퇴직 후 양평을 떠난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감리사였던 인물은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었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수사팀은 면담을 시도했고 그는 경찰 앞에서 당시 공사가 너무 촉박하게 이루어졌으며 밤에 진행된 콘크리트 작업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조승환이 외부 인물을 데리고 와 특정 구간만 따로 작업했으며 다음 날 아침 현장을 이미 마감해버린 상태였다고 회상했다. 그날 현장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 그의 마지막 진술이었다. 그 시점부터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실종사고나 우발적인 추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차량의 위치, 상태, 구조물의 형태는 누군가가 차량을 의도적으로 운반해 해당 위치에 놓은 후 철저히 매립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차량 하부에 충격 흔적은 거의 없었고 타이어 방향은 왼쪽으로 미세하게 꺾여 있었으며 기어는 중립 상태였다. 콘크리트는 차량 지붕까지 밀착되어 있었고 틈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차량이 먼저 들어간 뒤 콘크리트를 부은 구조였다. 수사팀은 이를 기반으로 차량이 사고로 추락한 것이 아니라 중장비를 통해 해당 위치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조승환이 운영하던 대산건설은 당시 크레인과 굴착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고 야간 공사에 필요한 조명 장비도 임시로 설치한 기록이 있었다. 또한 야간 콘크리트 작업 전후로 현장 근처에서 신원 미상의 외부인이 드나들었다는 진술도 확보되었다. 그 외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은 계속 드러났다. 작업 당시 현장 근로자 중 일부는 사건 이후 갑자기 퇴직했으며 이후 연락이 두절된 인물도 있었다. 한 명은 몇 해 뒤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고 다른 한 명은 2000년 이후 국외 이주를 신청한 기록이 있었다. 이들 모두가 이 사건에 연관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차량 매립 작업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당시 양평군청 건축과 공무원들의 이름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차량이 매몰된 콘크리트 구간은 공식적으로 검사와 승인 절차를 거친 상태였고 도면과 검사 일지도 전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문서에 서명한 담당 공무원은 실종자 중 한 명인 김준서의 집에서 불과 1km 거리에 살았던 인물로 확인되었다. 그는 이미 퇴직한 상태였고 경찰 조사에서 당시에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고만 반복했다. 사건이 실체를 드러낼수록 가족들의 고통도 함께 깊어졌다. 김준서의 형은 경찰 내부에서 수사관들과 함께 수사 내용을 공유받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그는 증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받아왔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모든 논리가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차량을 매립한 자, 현장을 승인한 자, 침묵한 자들. 누군가는 입을 다물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세 명의 삶이 영원히 묻혀 있었다. 한지은의 어머니는 언론 앞에서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덮은 겁니다. 그녀는 실종 이후 24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지만 이번에는 스스로 기자회견 자리에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누군가 알고 있었고, 누군가 도왔고, 누군가 막았습니다. 그게 제 딸을 지하에 묻은 이유입니다. 그날 이후 전국의 관심은 다시 양평으로 쏠렸다. SNS에는 양평 실종이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졌고 전국 각지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주연한 사고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은 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사건을 공식적으로 의심사고 및 고의적 은폐 가능성 수사로 전환했다. 이는 단순한 사고와는 다른 수사체계를 요구하는 단계였다. 조승환은 이미 사망했고 핵심 관계자들은 입을 닫고 있었다. 직접적인 물증은 차량 외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며 행정문서와 진술은 일부 모순을 드러냈다. 검찰은 기소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결정적인 진술이나 살아있는 공범 확보가 전제 조건이었다. 결국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수사팀은 마지막으로 기술적 복원을 시도했다. 당시 현장 사진과 위성 이미지, 지형 정보를 바탕으로 디지털 재구성을 실시한 것이다. 복원 결과 차량이 발견된 위치는 1998년 여름 당시 토목 작업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구역이었으며 해당 공간은 굴착 없이 차량을 진입시킬 수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매립 작업은 계획된 작업 흐름 속에 위장되어 수행될 수 있었다는 결론이었다. 진실은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 진실을 만든 손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이제 다시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알아차렸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덮이려 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언론, 시민, 그리고 세상의 기록이 그 침묵을 오래 두지는 않을 것이었다. 2017년 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건과 관련된 최종 감식 결과를 양평경찰서에 공식 전달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은 조심스러웠다. 사망 시점과 매몰 시점은 유사하며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의 증거는 확인되지 않음. 부검 결과는 외상이나 질식 흔적이 없었고 화학 물질이나 약물 반응도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차량 내부 산소 농도와 습도, 장시간의 밀폐 환경으로 인한 저산소 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이 보고서를 두고 며칠 동안 논의를 거듭했다. 결국 2017년 6월 경찰은 사건에 대한 공식 수사 종결 보고서를 발표했다. 결론은 사고로 인한 사망. 그러나 고의적 은폐 정황 존재 그 표현은 모순적이었고 명확하지 않았다. 사고였다고 단정할 증거는 부족했지만 그렇다고 누군가를 명백히 지목할 수 있는 물증 역시 없었다. 이 결론은 수사기관의 타협이었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침묵의 벽이었다. 양평경찰서는 기자회견장에서 한 줄의 발표문을 낭독했다. 1998년 실종된 김준서, 최우진, 한지은은 콘크리트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와 은폐가 결합된 복합적 사건으로 향후 관련자 진술 확보 시 재조사할 예정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는 정적에 잠겼다. 기자들의 질문은 이어졌지만 경찰은 더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을 삼갔다. 그날 한지은의 어머니는 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 요청에 전화로 짧게 대답했다. 사고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년 5월 26일, 지은의 생일인 3월 2일, 그리고 졸업식이 열리는 2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성당을 찾았다. 김준서의 형은 더 이상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내부적으로 사건 종결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조직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형사과에서 자리를 옮겼고 후배들에게 사건을 넘기며 기록은 남는다. 언젠가는 누군가 다시 열람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그가 떠난 책상 서랍 안에는 오래된 수첩과 함께 양평실종이라고 적힌 파일이 남겨져 있었다. 최우진의 누나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지냈다. 그녀는 조용히 살았다. 하지만 사건이 종결된 이후 그녀는 짧은 글을 SNS에 올렸다. 내 동생이 마지막으로 찍힌 사진은 교복을 입은 채 웃고 있던 모습이었다. 그 사진을 매일 보며 다짐했다. 세상은 기억하지 않아도 나는 잊지 않겠다고. 그 글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양평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널리 퍼졌다. 그해 가을, 양평 제2고등학교 강당에서 추모식이 열렸다. 사고 발생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학교 차원의 행사가 마련된 것이었다. 졸업사진이 걸렸던 벽면은 새로 도배되었고 새 학생의 이름이 담긴 작은 명패가 설치되었다. 수많은 졸업생들이 참석했고 교사들과 지역 인사들도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추모식 마지막 순서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는 한지은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하다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딸이 돌아오지 못하게 된 이유를 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 분명한 건 이 아이들이 사라졌던 그날부터 저는 시간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게 흐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를 향해 가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멈춰 서게 됩니다. 저는 그날 이후 이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덕분에 조금은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났을 때 강당은 조용했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눈을 감았다. 추모식이 끝난 후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강당 뒤편에 설치된 기념벽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한쪽에는 손편지를 붙일 수 있는 작은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었고 누군가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짧은 문장을 남겼다. 며칠 후 발견된 차량이 안치되어 있던 감식센터에서는 3명의 유해가 각 가정으로 돌아갔다. 가족들은 조용히 장례를 치렀고 3사람은 양평의 작은 공동묘지 한 구역에 나란히 묻혔다. 비석에는 각자의 이름과 함께 같은 문장이 새겨졌다. 그날 밤 우리는 돌아오는 길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기억 속에서 계속 걷고 있습니다. 며칠 뒤 드라이크릭 산업단지 부지에서는 평탄화 작업이 재개되었다. 차량이 발견된 구역은 다시 흙으로 덮였고 그 위에는 물류회사의 창고가 세워졌다. 공사 관계자는 이곳의 집안은 이상하게도 다른 구역보다 부드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금세 묻혔고 현장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의 시간은 흐르고 사람들은 잊는다. 그러나 어떤 진실은 땅속보다 더 깊은 곳에 묻혀있는 법이다. 그 진실은 기록 속에, 기억 속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눈빛 속에 여전히 남아있었다. 언젠가 누군가가 다시 그 기록을 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 진실은 다시 말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잊히지 않는다는 것은 때로 슬픔이고 때로는 책임이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잊혀진 시간을 지켜주는 증인이 되기를. 아직도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상 속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 누군가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신 그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미스터리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진실이 침묵 속에 묻혀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그 울림이 또 다른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듣게 하고 공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대한 응원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